안녕하세요. 인연스토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인연스토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빗줄기가 검은 우산들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장례식장을 채우고 있었다. 김서연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3일장의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둔 오전 10시였다.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큰아들 김준호가 조사를 읽기 시작했을 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한 노인이 들어섰다. 구부정한 등,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떨리는 손에 든 서류 봉투. 누구도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실례합니다만.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고인과의 관계를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대답 대신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고인의 남편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준호가 조사를 읽던 손을 멈췄고 둘째 김민수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연은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노인이 내민 서류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혼인신고서 1985년 3월 15일. 신부 이름란에는 분명히 어머니 박정숙이 적혀 있었고 신랑 이름란에는 최병수라는 낯선 이름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류가 진짜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이게 무슨... 아버지는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과는 법적 부부가 아니었어. 노인이 마른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정숙이와 나는 법적으로 한 번도 이혼한 적이 없어. 그러니 유산은... 잠깐만요! 민수가 버럭 소리쳤다. 지금 유산을 노리고 오신 겁니까? 어머니 장례식장에! 노인은 민수의 분노에 움츠러들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묘한 두려움과 결연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준호는 노인을 자세히 관찰했다. 낡은 양복은 어디선가 급하게 구한 듯했고 구두는 좌우가 미묘하게 달랐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노인의 손이었다. 계속 떨리고 있었는데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정말 당신과 결혼했다는 증거가 더 있습니까? 서연이 침착하게 물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노인이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분명했지만 그들이 알던 아버지가 아닌 이 노인과 함께였다. 1985년 봄이었어. 정숙이는 그때... 노인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입을 다물었다. 그의 시선이 장례식장 뒤쪽 어딘가를 향했다가 급히 돌아왔다. 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건가?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온화한 미소를 띤 어머니. 하지만 준호는 문득 떠올랐다. 최근 몇 년간 어머니가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던 일들, 그리고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는 말들. 일단 이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야기하시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구석에 앉아 영정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일까? 연기일까? 문상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노인이 누구래? 진짜 남편이라고. 그럼 김 사장은 뭐가 되는 거야?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와 함께한 35년의 세월, 그 모든 기억이 거짓이란 말인가? 어머니가 평생 그들을 속여온 것인가? 장례식장 한쪽에서 이모 박정희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준호야, 저 노인 본 적 있는 것 같아. 네? 언제요? 아주 오래전. 네 아버지와 어머니 결혼식 때 하객으로 왔었는데 어머니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기절하셨어. 그때는 그냥 결혼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발인 시간이 가까워졌다. 노인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고 가족들은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운구차가 떠나기 직전 노인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자네가 큰아들이지? 네, 정숙이가 자네를 많이 걱정했어. 특히 최근에는 너. 노인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시선이 준호의 손목시계에 잠시 머물렀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러 온 것뿐이요. 해야 할 일이라는 표현이 준호의 귀에 걸렸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니. 운구차가 떠나고 가족들은 납골당으로 향했다. 노인도 뒤따라왔다. 어머니의 유골이 안치되는 순간 노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용서해 주오, 정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을 들은 서연이 노인을 돌아봤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노인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하지만 서연은 분명히 들었다. 노인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 마치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처럼. 저녁, 가족들은 집에 모였다. 노인이 두고 간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다. 혼인신고서, 오래된 사진, 그리고 이상하게도 최근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유산 포기각서가 있었다. 이상해요. 민수가 말했다. 유산 포기각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작성됐네요. 그럼 이 노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리신 겁니까? 장례식 다음 날, 가족들은 다시 모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노인이 남긴 서류들과 함께 어머니의 유품들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밤새 구청과 법원에 확인한 결과를 가져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준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혼인신고서는 진짜야. 1985년 3월 15일 서울 종로구청에 정식 접수된 기록이 있어. 말도 안 돼! 민수가 소리쳤다. 그럼 아버지와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사생아란 말이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신고는 1986년에 되어 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병수 씨와의 이혼 기록은 없어. 서연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럼 어머니가 중혼을 하신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 아버지와의 혼인은 무효가 될 수도 있어. 침묵이 흘렀다.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세월들이 재편집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 가족 사진들, 명절 때마다 나눈 대화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어머니 일기장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서연이 제안했다. 그들은 어머니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 여러 권이 나왔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일기들. 여기 좀 이상해. 민수가 1985년 일기장을 들고 왔다. 3월 부분이 누군가 일부러 찢어낸 것 같아. 그리고 남은 페이지들도 검은 펜으로 난폭하게 지워져 있어. 서연이 다른 일기장을 펼쳤다. 1986년 2월. 오늘 준호 아빠를 만났다. 운명이 나를 또다시 시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준호는 더 최근 일기를 읽고 있었다. 2022년 12월의 기록이었다. 그가 다시 나타났다. 35년 만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망칠 순 없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 준호가 알면 안 돼. 준호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왜 특별히 나를? 준호가 의아해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모 박정희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모가 망설이며 말했다. 이건 너희 엄마가 나한테 맡겼던 거야.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녀 옆에 남자였다. 최병수, 그 노인의 젊은 시절이었다. 그들은 분명 행복해 보였다. 1984년부터 1985년 초까지야. 이모가 설명했다. 언니는 그때 최병수 씨와 정말 사랑했어. 결혼까지 했지. 하지만 뭐요? 서연이 다그쳤다. 결혼식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언니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최병수 씨가 갑자기 사라졌대. 그리고 1년 후에 너희 아버지를 만난 거야.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최병수가 3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왜 하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그것도 이상한데 준호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최병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는데 이 사람 10년 전부터 요양원에 있었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치매 환자가 혼인관계 증명하러 온다고?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말이 돼. 서연이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듯 일기장을 들어올렸다. 여기 2023년 1월 기록 봐. 변호사를 만났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지만 그가 진짜로 실행에 옮길까? 아니야. 그는 그럴 깜냥이 없어. 누군가 뒤에 있다. 누군가 그를 조종하고 있다. 조종? 준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도 누군가 최병수를 조종한다고 생각했구나. 이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 언니가 최근에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은행 금고를 확인하라고. 열쇠는. 이모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은행으로 향했다. 어머니 명의의 대여금고를 열자 여러 서류와 함께 봉인된 편지 봉투가 나왔다. 겉면에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가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너희는 이미 최병수를 만났을 것이다. 먼저 용서를 구한다.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게 되어서. 최병수는 내 첫 번째 남편이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식 직후 그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편지의 다음 부분이 찢겨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제거한 것 같았다. 이건 최근에 찍힌 것 같은데 민수가 찍힌 부분을 살펴보며 말했다. 금고 안에는 다른 서류들도 있었다. 통장 거래 내역, 보험 서류들, 그리고 이상한 영수증들. 묘지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어디론가 송금된 기록이 있었다. 수령인은 K라고만 표시되어 있었다. 아버지 묘지관리비가 매달 500만 원? 서연이 의아해했다.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2018년부터 계속? 준호는 날짜를 자세히 확인했다. 아니야. 이거 송금이 시작된 게 2019년부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후부터. 그럼 누구한테 보낸 거야? 이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죠? 늙은 목소리였다. 최병수였다. 만나야 할 것 같소. 혼자 오시오. 왜 혼자 와야 합니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소. 당신 어머니가 왜 특별히 당신을 걱정했는지.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동생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혼자 가지 마. 서연이 말했다.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이미 결심한 듯했다. 어머니가 특별히 나를 걱정한 이유를 알아야 해. 그날 오후 준호는 최병수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오래된 찻집이었다. 최병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까? 최병수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말했다. 당신은 위험해요. 아니, 당신이 위험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그 사람이 당신을 가장 경계하고 있어. 당신이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구죠? 최병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갑자기 찻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최병수는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찻집에 들어온 사람은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하지만 최병수의 반응은 극도의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며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안 말했어요. 약속대로 했어요. 아무것도 안 말했어요. 준호는 중년 남성을 살펴봤지만 그는 다른 테이블로 가서 앉았다. 하지만 최병수의 공포는 가시지 않았다. 최병수 씨, 괜찮으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고 겨우 진정했다. 죄송해요. 요즘 자주 이래요.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누가 당신을 지켜봅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상 느껴져요. 그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준호는 노인의 손목을 잡았다. 소매가 올라가면서 시퍼런 자국이 드러났다. 이건 최병수가 황급히 소매를 내렸다.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시죠. 누군가 당신을 위협하고 있다면. 안 돼! 최병수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찻집 사람들이 돌아봤고 그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경찰은 안 돼요. 그럼 정말로 끝장이에요. 준호는 노인이 진짜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럼 적어도 누가 당신을 협박하는지는 말씀해 주세요. 최병수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는 죽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령을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녹음, 아니 영사, 아니야. 최병수가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쌌다. 기억이 자꾸 헷갈려요. 치매약 때문인지. 준호는 노인의 말에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녹음, 영상, 최병수 씨, 당신을 협박하는 사람이 녹음이나 영상을 보내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었다. 아니, 직접 와요. 하지만 목소리가 똑같아요. 내가 아는 그 사람 목소리. 누구 목소리입니까? 김준영, 당신 아버지.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2018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셨다. 불가능해요. 아버지는 6년 전에 알아요. 나도 알아요. 최병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말투, 심지어 그가 아는 것들, 정수기와 나만 아는 비밀들까지.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아버지를 사칭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의 목소리와 비밀들을 알 수 있을까? 최병수 씨, 어머니와의 과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왜 결혼 직후에 사라지셨습니까?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죠. 누가 쫓아냈습니까? 정수기에. 아니,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알면. 바로 그때 최병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구식 피처폰이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봐요. 전화를 끄는 최병수가 일어섰다. 가야 해요. 잠깐만요. 아직 대화가... 안 돼요. 그가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최병수는 비틀거리며 찻집을 나갔다. 준호가 따라 나갔지만 노인은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였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를 사칭하는 누군가가 최병수를 조종하고 있어. 말도 안 돼!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목소리를 어떻게 흉내내?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다. 요즘은 AI로 목소리 합성이 가능해. 충분한 음성 데이터만 있으면. 그럼 누가 왜? 민수가 물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어머니가 쓰신 걸 다시 봐. 누군가 그를 조종하고 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준호야, 아빠다. 네가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구나.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네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메시지의 말투는 정말로 아버지 같았다. 아버지가 자주 쓰던 표현들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당신은 누구요? 내 아버지는 죽었어. 잠시 후 답이 왔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준호야, 내가 남긴 것들이 있다. USB를 찾아봐. 엄마, 금고에. 메시지가 거기서 끊겼다. 준호는 동생들을 깨웠다. 금고에 USB가 있대. 확인해 봐야 해. 그들은 다시 은행 금고를 확인했다. 구석에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USB를 연결하자 암호를 요구했다. 뭘 입력해야 하지?
민수가 물었다. 준호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자주 쓰던 암호. 어머니, 생일로 해봐. 암호가 맞았다. 폴더가 열리면서 여러 파일이 나타났다. 대부분은 문서 파일이었지만 동영상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진실, MP4 파일. 서연이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켜지면서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그리고 천천히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아버지였다. 아니, 아버지처럼 보이는 누군가였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미 늦었을 거야. 목소리는 아버지와 똑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남자의 왼쪽 귀 뒤에 아버지에게는 없던 작은 점이 있었다. 저건 아버지가 아니야. 준호가 확신했다. 그럼 누구야? 민수가 물었다. 영상 속 남자가 계속 말했다. 정숙, 미안해. 하지만 이것은 복수야. 네가 나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에 대한. 갑자기 영상이 멈췄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나머지를 보고 싶으면 혼자 오세요. 최병수. 주소가 함께 표시되었다. 폐쇄된 요양원 주소였다. 다음 날, 준호는 혼자 그곳으로 갔다. 을씨년스러운 폐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최병수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최병수 씨! 준호가 달려가 노인을 풀어주려 했지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만! 준호가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준호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왼쪽 귀 뒤의 점이 그가 다른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놀랍구나, 준호야. 남자의 목소리는 아버지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이것이 아버지가 아님을 확신했다. 당신은 누구요? 남자가 웃었다. 아버지의 특유의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아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네 아버지야.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지.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김준영은 죽었지. 하지만 김준영이 하나뿐이라고 누가 그랬니?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묶여있던 최병수가 신음소리를 냈다. 그만해요. 약속했잖아요. 남자가 최병수에게 다가갔다. 조용히 해, 최병수. 네 역할은 끝났어. 제발 준호는 놔줘요. 그 애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애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었는데! 준호가 물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면. 남자가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좋아, 이야기를 들려주지. 네 어머니가 평생 숨긴 이야기를. 남자는 벽에 기대어 서서 말을 시작했다. 1985년 박정숙은 최병수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 최병수는 도박 빚 때문에 정숙이와 결혼한 거였어. 정숙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최병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요, 정수. 정말 미안해요. 정숙이는 도망쳤다. 그리고 1년 후 김준영을 만났지. 사랑에 빠진 정숙이는 최병수와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김준영과 결혼했어. 불법이었지만 행복했지. 남자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그런데 김준영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무슨 쌍둥이 동생. 바로 나 김준혁이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니.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고 쌍둥이를 모두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친척 집에 보내졌지. 준영이는 모든 것을 가졌어. 교육, 사랑, 그리고 나중에는 정수기까지. 김준혁의 눈에 증오가 번뜩였다. 나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어. 준영이가 대학 갈 때 나는 공장에서 일했고 그가 결혼할 때 나는 여전히 혼자였지. 하지만 계속 지켜봤어.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래, 2018년 준영이가 죽었을 때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정수기는 여전히 나를 거부했어. 심지어 내 존재를 아이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지. 김준혁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어. 최병수를 찾아냈지.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요양원 빚, 치매약값 모든 걸 내가 대주는 대신 내 말을 따르기로 했지. 최병수가 흐느꼈다. 정수기한테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정수기는 알았어. 내가 최병수를 조종한다는 것을. 그래서 매달 500만 원씩 보냈지. 내가 더 이상 최병수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준호가 물었다. 그 돈은 당신이 받은 겁니까? 그래, 묘지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아이러니하지. 죽은 준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위한 돈이었는데. 어머니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거죠? 김준혁이 비웃었다. 그럴 수 없었지. 내가 가진 비밀 때문에. 무슨 비밀? 너, 준호,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싶니?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무슨 소리예요? 정수기가 준영이와 결혼했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어. 최병수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지. 최병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아니야. 준호는 준영이 아들이야. 정수기가 그렇게 말했어. 정수기가 거짓말한 거야, 병수야. DNA 검사 결과를 봐. 김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서였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검사 날짜가 조작된 흔적이 보였다. 이건 가짜예요. 준호가 확신했다. 김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뭐? 검사 날짜도 조작됐고 병원 도장도 이상해요. 당신이 만든 가짜 서류죠? 네가 믿고 싶지 않은 거겠지? 아니요. 어머니가 남긴 진짜 병원 기록을 봤어요. 제 출생 시기와 부모님 결혼 날짜를 계산해보면 전 분명히 아버지 아들이에요. 김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어.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 최병수와 정수기의 혼인은 유효하고 너희 아버지와의 결혼은 무효야. 유산은? 유산이 목적이었군요. 준호가 말했다. 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인정이야. 평생 없는 사람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김준영의 자리를 차지할 거야.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오빠, 엄마 서류 더 찾았어. 영상도 있고. 진짜 충격적이야. 지금 경찰과 함께 가고 있어. 김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준호가 웃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대비하셨어요. 당신이 나타날 걸 알고 증거를 모아두셨죠? 거짓말이야. 그런 일 없었어. 어머니는
당신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셨어요. 협박한 내용도 돈 요구한 것도 모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준혁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준혁 씨, 협박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들어와 김준혁을 체포했다. 최병수도 풀려났다. 준호는 최병수를 바라봤다. 노인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제 끝났어요. 최병수 씨,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최병수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정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는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어머니가 왜 자신을 특별히 걱정했는지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김준혁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조작해서 준호를 공격할 것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한 준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과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봉인되지 않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오빠, 이것 좀 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거야. 날짜를 보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보관하신 것 같아. 준호가 봉투를 열자 또 다른 USB와 함께 손편지가 나왔다. 준호에게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아마 넌 이미 김준혁을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이제부터다. 엄마가 미안해. USB를 연결하자 암호 입력창이 떴다. 이번엔 힌트가 있었다. 네가 태어난 시각. 준호는 자신의 출생 시각을 입력했다. 3시 14분. 화면이 켜지면서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병색이 짙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준호야, 민수야, 서연아. 엄마야. 세 남매는 화면을 응시했다. 먼저 김준혁에 대한 진실을 말할게. 그는 너희 아버지의 쌍둥이 동생이 맞아. 하지만 내가 평생 숨긴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어머니가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김준혁은 단순히 소외된 동생이 아니었어.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 망상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지. 너희 아버지는 동생을 보호하려고 평생 그 사실을 숨겼어. 민수가 숨을 들이켰다. 그럼 더 위험한 사람이었네. 영상이 계속됐다. 2017년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김준혁이 처음으로 우리를 찾아왔어. 자신도 가족이니 유산을 나눠달라고. 아버지는 거절했고 김준혁은 협박을 시작했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의사는 자연사라고 했지만 나는 의심스러웠어. 김준혁이 병실에 들어온 CCTV를 확인했거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설마 아버지를. 서연이 입을 막았다.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그 이후로 김준혁은 더 대담해졌어. 최병수를 찾아내 이용하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지. 화면이 잠시 멈추더니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다. 놀랍게도 김준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 저 사람은 준호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준호야, 네가 보고 있는 사람은 너희 쌍둥이 형제야. 뭐? 세 남매가 동시에 외쳤다. 네가 태어날 때 사실 쌍둥이였어. 하지만 한 아이는 너무 약해서 의사는 살기 어렵다고 했지. 우리는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 영상 속에서 김준혁과 준호의 쌍둥이 형제가 대화하고 있었다. 준호 대신 네가 들어가면 돼. 어차피 DNA도 같고 얼굴도 같아. 유산을 차지한 다음 쌍둥이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35년 만에 복수인가요, 삼촌? 그래. 네 아버지가 내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준혁이 그 아이를 키웠어. 병원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이를 몰래 데려가서 복수의 도구로 키운 거야. 이름은 김준서. 준호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자신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고 그가 김준혁의 복수 도구가 되었다니. 내가 이 사실을 안 것은 작년이야. 김준혁이 실수로 흘린 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야.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 영상이 또 바뀌었다. 이번엔 어머니가 김준혁과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몰래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았다. 당신이 준석이를 키웠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가 말했다. 김준혁이 놀랐다. 어떻게? 엄마의 직감이에요. 그리고 조사도 했고요. 준석이가 어디 있죠? 그 애는 이미 준비됐어. 때가 되면 준호를 대신할 거야. 안 돼요. 준호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거래를 하자. 네가 죽은 후 최병수를 통해 유산을 포기하면 준호는 건드리지 않겠어.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세요. 약속하지. 영상이 끝나고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다. 준호야, 김준혁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준석이는 분명 너를 노릴 거야. 조심해. 그리고 준석이도 피해자야. 가능하다면 그 아이를 구해줘. 영상이 완전히 끝났다. 세 남매는 말을 잃었다. 그럼 지금 어디선가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준호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서연이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거실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모두 얼어붙었다. 준호였다. 아니, 준호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였다. 안녕, 형. 그가 말했다.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김준호가 될 거야. 준호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거실 중앙에 섰다. 같은 키, 같은 체격, 심지어 목소리까지 흡사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차갑고 공허한 눈이었다. 준석. 준호가 이름을 불렀다. 오, 내 이름을 아는구나. 준석이 비웃었다. 엄마가 다 알려줬나 보네. 역시 정숙 아줌마답게 철저하시네.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준석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간단해. 난 김준호가 될 거고 진짜 김준호는 사라질 거야. 경찰을 부를 거야.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그래? 뭐라고 신고할래? 제 오빠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왔어요라고?
준석이 웃었다. DNA 검사해봐. 일란성 쌍둥이니까 100% 일치할걸. 준호가 준석을 자세히 관찰했다.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작은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왼손 약지의 작은 흉터, 걸음걸이의 미묘한 차이. 김준혁이 널 보냈구나.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라고 불러. 그분이 날 키워주셨으니까. 그는 너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복수의 도구로. 그래서 뭐? 준석이 어깨를 으쓱했다. 난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잖아. 병원에서 버려진 아이. 그분이 아니었으면 난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야. 서연이 물었다. 3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러시아. 준석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그곳에 연줄이 있었거든. 완벽한 김준호가 되기 위해 훈련받았어. 말투, 습관, 심지어 필체까지. 준호는 소름이 돋았다. 35년 동안 자신을 대체하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이 있었다니. 하지만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지. 준호가 말했다. 뭐? 엄마가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거야. 네 존재에 대한 증거도, 김준혁의 범죄 기록도. 준석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였다. 김준호 씨, 김준혁이 뭔가 말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준호가 스피커폰을 켰다. 김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석아, 거기 있니? 준석이 휴대폰을 향해 다가갔다. 네, 아버지. 계획이 틀어졌다. 정숙이 모든 걸 녹화해뒀더구나.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하지만 돌아와. 더 이상은 무의미해. 통화가 끊겼다. 준석은 멍하니 서 있었다. 끝이라니. 그가 중얼거렸다. 35년이 그냥 끝이라고? 준호가 준석에게 다가갔다. 이제 네 인생을 살아. 김준혁의 복수가 아니라. 준석이 준호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감정이 보였다. 상실감과 공허함. 내 인생. 그게 뭔데? 난 처음부터 가짜였어. 김준호의 대체품.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넌 내 형제야.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도 피해자라고. 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숙 아줌마가 날 기억하고 있었어? 서연이 어머니의 편지를 가져왔다. 준석에게 쓴 부분이 있었다. 준석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네가 죽었다고 들었을 때 엄마 심장이 찢어졌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기뻤지만 네가 어떻게 자랐을지를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어.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준석이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드러낸 것 같았다. 나도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 한 번만이라도. 민수가 말했다. 너무 늦지 않았어. 우리가 있잖아. 준석이 고개를 들었다. 너희가 날 받아줄 수 있어? 내가 한 일을 알면서. 준호가 손을 내밀었다. 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우린 쌍둥이야. 형제. 준석이 망설이다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35년 만에 형제 상봉이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감동적이네요. 모두가 돌아봤다. 현관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다. 남자가 웃었다. 저는 박정석입니다.
정숙 누나의 남동생이죠? 그리고 그가 서류를 꺼내 들었다. 정숙 누나의 진짜 유언 집행자입니다. 외삼촌? 서연이 놀랐다. 엄마가 남동생이 있다고 한 적이 없는데. 박정석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거예요. 누나는 저를 평생 숨겼으니까. 제가 전과자거든요.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다. 20년 전 저는 사기죄로 감옥에 갔었어요. 누나는 제 존재를 지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출소 후 누나를 찾아갔을 때 누나는 절 용서해 주셨어요. 박정석이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걸 맡기셨죠. 만약 김준혁이 나타나면 전해달라고. 봉투 안에는 또 다른 USB와 서류들이 있었다. 이게 뭐죠? 준호가 물었다. 김준혁이 당신 아버지를 죽인 증거예요. 누나가 5년 동안 모은 겁니다. 병원 CCTV, 독극물 구매 기록, 그리고 박정석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다. 김준혁의 자백. 누나가 죽기 직전에 받아낸 겁니다. 준석이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진짜로 큰아버지를 죽인 거야? 그래요.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제거할 계획이었죠. 도구는 쓰고 버리는 거니까. 준석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정석이 가져온 서류를 거실 테이블에 펼쳤다. 그 중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이 있었다. 누나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를 불렀어요. 박정석이 말했다.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이 서류들을 맡겼죠. 준호가 어머니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15일. 오늘 김준혁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녹음기를 숨기고 갔다. 그가 준영을 죽인 것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다. 내 생명을 미끼로 써서라도 당신이 준영 씨를 죽였죠? 내가 물었다. 증거 있어? 그가 비웃었다. 당신이 병실에 들어간 CCTV를 복원했어요. 그리고 준영 씨 혈액에서 나온 특이한 성분. 당신이 러시아에서 가져온 독극물이죠. 그의 표정이 변했다. 어떻게 5년 동안 조사했어요.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때 그가 인정했다. 그래, 내가 죽였어. 형은 모든 걸 가졌으니까. 이제 내 차례였어. 녹음이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증거를 경찰에 넘기면 그는 준석이를 이용해 준호를 해칠 것이다. 그래서 거래를 제안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준호는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 이 증거는 봉인할게요. 그가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석이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고. 박정석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누나가 변호사에게 맡긴 정식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을 펼치자 놀라운 내용이 나왔다. 나 박정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최병수와의 혼인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한다. 김준석도 내 아들이므로 그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단 김준혁이 준영을 죽인 증거가 확인되면
준석의 상속분은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한다. 준호, 민수, 서연, 그리고 준석이 화해하고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 준석이 놀라서 일기를 봤다. 나를 아들로 인정하셨어? 그래요. 박정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는 당신을 항상 그리워했어요. 비록 김준혁이 키웠지만 당신은 여전히 누나의 아들이니까. 이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김준호 씨, 김준혁이 자백했습니다. 김준영 씨 살인을 인정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녹음 파일 덕분입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모두에게 알렸다. 김준혁이 자백했대. 이제 정말 끝이야. 준석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살인자의 아들? 준호가 준석 옆에 앉았다. 넌 우리 형제야. 엄마가 그렇게 인정하셨잖아. 하지만 난 35년 동안 너를 대체하려고 훈련받았어. 나는 그건 네 선택이 아니었잖아. 민수가 말했다. 이제부터 네 선택을 하면 돼. 서연이 사진첩을 가져왔다. 이거 봐. 엄마가 간직하고 있던 거야. 사진 속에는 신생아 2명이 있었다. 준호와 준석이었다. 엄마는 널 잊은 적이 없어. 서연이 말했다. 박정석이 일어섰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누나의 유언대로 이제 너희들이 결정해야 해요. 그가 떠난 후 내 남매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래? 준호가 준석에게 물었다. 준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다. 모르겠어. 35년 동안 가짜로 살았는데 진짜가 뭔지도 모르겠어. 천천히 찾아가면 돼. 준호가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게. 다음 날 그들은 어머니 묘지를 찾았다. 준석도 함께였다. 엄마, 준석이 묘비 앞에 무릎 꿇었다. 저예요, 준석이요. 35년 만에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준호가 준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는 기뻐하실 거야.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최병수가 나타났다. 그는 꽃을 들고 있었다. 저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최병수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정숙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들은 묘지를 떠났다. 하지만 준호는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이상한데 민수가 말했다.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그들이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갔다. 거실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준호였다. 아니, 또 다른 준호였다. 안녕. 그가 웃으며 일어섰다. 놀랐지? 준호와 준석이 동시에 물었다. 누구야? 나는 김준호야. 진짜. 거실에 선 3번째 준호를 보며 모두가 얼어붙었다. 같은 얼굴이 3개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농담이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3번째 남자가 웃으며 지갑을 꺼냈다. 신분증, 여권, 그리고 출생증명서까지. 모두 김준호라는 이름이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 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준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이 누군지 먼저 말해. 말했잖아. 나는 김준호야. 다만 그가 잠시 멈추고 준석을 바라봤다. 삼둥이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뿐이지. 뭐라고? 세 번째 남자가 설명을 시작했다. 35년 전 엄마는 삼둥이를 낳았어. 하지만 병원 기록은 조작됐지. 왜? 내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보내졌거든. 누가 그런 짓을? 서연이 물었다. 큰아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그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너 말이야, 준호. 정확히는 지금 네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 준호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넌 몰랐겠지. 하지만 너에게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있어. 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인격이 세 번째 남자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준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영상 속 준호가 최병수와 대화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오세요. 그리고 이 서류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제가 계획한 대로예요. 김준혁이 했다고 믿게 만들 겁니다. 준호는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건 조작이야. 정말 그럴까? 세 번째 남자가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새벽 시간, 병원 복도. 준호가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시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새벽이었다. 네가 어머니를 죽였어, 준호. 정확히는 네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준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 깨어나면 다른 장소에 있던 순간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최근에 이상했어. 가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고. 준석도 놀라서 말했다. 그래서 엄마가 특별히 너를 걱정하신 거야? 네 상태를 알고 계셨던 거야? 세 번째 남자가 일어섰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준호의 또 다른 인격이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나를 숨긴 거야.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준호의 일기장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것을 쓴 기억이 없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계획대로다. 엄마를 제거했다. 이제 유산은 내 것이다. 김준혁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성공했다. 준석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것도 이용할 수 있었다. 준호가 무너졌다. 아니야. 내가 엄마를... 준석이 준호를 붙잡았다. 형, 정신 차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다.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들통났네. 목소리는 같았지만 말투가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준호가 아니었다. 누구야 너? 서연이 물었다. 나는 진짜 김준호야. 너희가 아는 그 착하고 순진한 준호는 가짜야. 내가 만든 인격이지. 민수가 뒤로 물러섰다. 뭐라고? 진짜 준호가 설명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특별하다는 걸. 그래서 약한 인격을 만들었지. 모두를 속이기 위해. 왜 엄마를? 서연이 울며 물었다. 엄마가 내 정체를 알아챘거든. 최근에 병원에 데려가려 했어. 그럴 수는 없었지. 내 계획이 모두 무너질 테니까. 준석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김준혁을 이용한 거야?
그래, 완벽한 희생양이었지? 복수의 눈이 먼 바보. 모든 증거를 그에게 향하도록 만들었어. 세 번째 남자가 나섰다. 하지만 넌 실수했어. 나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남자가 휴대폰을 들었다. 이미 경찰에 모든 증거를 보냈어. 네가 어머니를 죽인 진짜 증거들. 병원 CCTV, 약물 구매 기록, 그리고 그가 작은 기계를 꺼냈다. 네가 사용한 음성 변조기. 김준혁인 척하면서 최병수를 협박할 때 쓴 거지. 진짜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 있어? 증거 없잖아. 있어. 세 번째 남자가 말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준호의 또 다른 인격이 날 해치려 해. 하지만 난 준호를 미워할 수 없어. 그 아이도 내 아들이니까. 다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해. 숨겨둔 세 번째 아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 거야. 진짜 준호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도착해 있었다. 김준호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다른 인격이.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다시 변했다. 원래의 착한 준호로 돌아온 것이다. 무슨 일이... 그가 혼란스러워했다. 경찰이 그를 연행했다. 준석과 민수, 서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 번째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미안해. 더 일찍 나타났어야 했는데. 당신은 정말 우리 형제야? 민수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날 해외로 입양 보냈어. 내 안전을 위해서. 준호의 또 다른 인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거든. 그럼 이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치료를 받아야 해. 그리고 죄값도 치러야 하고. 하지만 세 번째 남자가 준석을 바라봤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1년 후 정신병원 면회실. 준호는 많이 여위었지만 눈빛은 맑아졌다. 치료가 도움이 되고 있어. 그가 동생들에게 말했다. 이제 기억나. 내 아내 그가 한 일들이. 준석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형, 그건 네가 아니었어. 하지만 책임은 져야지. 세 번째 남자. 이제는 김준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가 말했다. 엄마는 널 용서했을 거야. 알아. 준호가 슬프게 웃었다. 엄마는 끝까지 날 지키려 했으니까. 그들이 병원을 나서며 서연이 말했다. 엄마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을 텐데. 민수가 대답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잖아. 준석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어머니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박정숙. 진실보다 사랑을 선택한 당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5년 후 준호는 출소했다. 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과 함께 가족들이 그를 맞이했다. 준석, 준우, 민수, 서연. 다시 시작하자. 준우가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제대로. 그들은 어머니의 묘지로 갔다. 5 남매가 나란히 섰다. 엄마, 이제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인연 스토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